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 행사를 사상 처음 평택 해군 기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군의 전략 무기가 총 출동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전은 이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10월 1일인데 추석 연휴 때문에 며칠 앞당겨서 실시가 됐습니다. 평택 이함대 기지에서 했죠. 뭐 내용도 그렇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그 성격도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좀 달라진 겁니까? 오늘 그 행사는? 네, 지금까지는 계룡도에서 했습니다. 계룡도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육군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오늘은 이함대 사령부가 좀 더 넓습니다. 넓어서 육해공군 전부 다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터에서 행사를 하면서 육해공군 모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공평하게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데 뭐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방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평택이라는데 이함대 사령부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방위하는 그 최전선입니다. 지난번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도 전부 다 이함도 사령부 관할에서 벌어졌고, 또 이함도 사령부의 그 장병들이 그 전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행사 가운데 재밌는 것은 그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한테 훈장을 수여했는데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훈장을 수여한 것 최초랍니다. 그건 한미 동맹을 생각한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수용한 훈장 종류가 통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훈장을 수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보 상황을 감안한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맞습니다. 나름대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안보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번에 이 행사를 아주 잘 치름으로써 그런 뭐 우려들을 전부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행사에서 이 첨단 또 전략 무기 이걸 사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 또 처음 공개되는 것도 있다는데 오늘 소개된 무기들 중에 좀 실장님께서 좀 눈여겨봐야 될 무기가 있었다면 어떤 겁니까? 이걸 북한이 얼마나 또 위협적인지 그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무계열 현무2가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그게 이제 APC가 있는데 C가 이제 800km짜리 우리 지대지 미사일인데 최초로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거리 1000km 정도 되는 현무-C, 현무-3, 현무-3 계열 크루즈 미사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비록 그 현무-3 그 지대지 미사일은 이게 탄두가 적어서 이렇게 뭐랄까 타격은 심하게 못 주지만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오차가 몇 미터 내에 그 정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패트리엇 2를 전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만든 천국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MSAM이라 그랬죠. 미들 레인지 서피스 투 에어 미사일이라 해서 천국 미사일 우리가 국산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타우러스, 지난번에 그 시험 발사했던 타우러스를 이제 또 전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슬래미알이라 해서 이것도 한 350km 되는 사거리 가진 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이밖에 하여간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첨단 무기는 이번에 전부 다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북한군도 저런 걸 좀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북한군의 어떤 그 뭐 태양절이랄지 그런 행사 때 사열하는 모습과 우리의 어떤 그 사열하는 모습은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군의 어떤 저런 전력들 굉장히 북한과 비교했을 때 뭐 수준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핵탄두를 제외하고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주 대륙과 탄도탄 사거리가 아주 긴 이런 ICBM이라든가 이런 지대지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 딱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이 아니면 사실 안보에 상당한 그런 구멍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이게 지난 23일 밤이죠. B-1B 이제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NLL
북부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풍계리 지난번 핵실험에 했던 곳과 불과 130km 물론 이제 공해상이겠지만 거기까지 선회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북한에 위협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건? 네, 그 B1B하고 이제 F-15C가 이제 들어갔죠. 예. 근데 보면은 예.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것이 예. 원산에 있는 그 SA5의 사거리를 딱 벗어나서 레이더 사거리에는 아슬아슬하게 뭐 될 정도고 그다음에 미사일 사거리는 벗어나서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원산 아파트로부터 해서 신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예. 정확히 그 궤도 자체가 완전히 계산됐고 또 이제 그 시간대를 택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는 것을 한 일주일 전부터 레이더 가동 시간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레이더를 가동을 다른 그 레이더가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SA5의 사거리 밖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즈 미사일이라 해서 사거리가 370km인데 그 항로에서도 요번에 들어갔던 그 위치에서도 370km 사거리 내에 김정은 집무실이 평양에 있는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집무실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충분히 가능하다. 거리는 충분한데 그게 이제 제점 초기 버전은 이제 사거리가 370km고 제점 ER이라서 Extended Range는 사거리 연장형은 사거리가 1000km이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충분히 평양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어제 이제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들이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던 그 청와대 문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 문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0월 10일 그리고 10월 18일 날 어떤 북한의 도발 가능성 이걸 언급되는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9월 9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10월 10일 날이 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가? 또 18일은 또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런 청와대가 분석을 내놨을까? 궁금해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 네, 10월 10일은 그 당창건 기념 행사고 10월 18일은 중국의 제19차 당대회입니다. 이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5년 임기에 당 총비서가 되고 총서기가 되고 당 중앙군사위원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국가도 주석이 되고 그러겠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18일 날 하는 그 당대회에서 앞으로 중국이 5년 동안 이 추진해 나갈 그 대외 정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 나가겠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에 대외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 10월 10일이든가 아니면 10월 18일이든가 북한이 뭐 대규모 이렇게 무력 행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도발을 할지 모르지만 10월 10일 아니면 10월 18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 제재 상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이 공갈 협박을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죠. 우리 핵무기가 지향하는 방향은 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를 쫙 제재하면은 우리 핵미사일의 사거리에 든다라고 이제 공갈 협박하기 때문에 중국도 그냥 계속 제재하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지난번에 이용호 외무상이 했던 그 태평양 쪽에 IRBM이나 이런 걸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말은 리용호가 태평양상에서 수폭탄 실험을 한다고 말은 해놨지만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민간 항공기가 격추되거나 추락하거나 아니면 뭐 컨테이너를 잔뜩 실은 배들이 만약에 화재가 나서 전부 다 깔아앉히고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면 북한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그런 수소폭탄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국제 민간 항공기구나 국제 해사기구에다가
그 좌표를 준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기나 배를 진입시키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행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더 큰 것은 물론 나중에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더 가능성이 큰 것이 SLBM을 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고 SLBM은 벌써 여러 번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상에서 지상 발사 시험을 했기 때문에 북극성 3형을 시험할 가능성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죠. 북극성 3형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기습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갑자기 선제 공격을 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그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했을 경우에 살아남아서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중 용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어제 청와대 여야 대표동에서 정용 안보실장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 이런 공개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들한테 미국으로부터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확답을 받았다. 그리고 문서화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 한반도 배치의 전략 자산 배치는 꾸준히 나왔는데 이거를 약속을 받아냈다는 이야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벌써 한미 정상회담 때 지난 유엔 총회 가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략 자산을 이렇게 더 강화한다. 이런 것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이제 실무진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이제 F-22하고 F-35B를 군산 공항 또는 오산 그 미군 기지에 배치를 한다. 다만 상시 배치는 힘들다. 상시 배치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숙소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순환 배치를 상시 순환 배치를 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비행기는 가만히 있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시 순환 배치를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B1B가 한 번 그냥 쑥 우리 한반도 지역을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에 뭐 오산 기지라든가 착륙을 정기적으로 해서 북한의 압박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항모나 미국의 핵추진 항모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뭐 진해항이라든가 제주 강정계지라든가 이런데 뭐 이렇게 수시로 이게 기착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10월달에 있을 SCM하고 MCM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어떤 자산들이 오고 언제부터 배치될 거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자산들 외에 뭐 다른 자산들도 있는 겁니까? 전략 자산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전략 자산들은 제가 대부분 언급을 좀 한 건 상태인데 지금은 뭐 B1, B만 오지만 뭐 B2가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항모,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공군 전력 이것이 뭐 미국이 가진 현재 핵무기를 제외한 그 전력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되고 다만 요번에 이제 미국 그 상원에서 미국 그 국방비를 600억 불을 증액시켜줬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600억 불을 더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 현재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현재 그 토마호크에 핵탄두를 실지 않은데 거기다가 핵탄두를 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군기가 현재 핵탄두를 안 싣고 있는데 그걸 이중 용도로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다 실을 수 있는 이중 용도로 개조하는 비용이 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한국에 좀 나와 있는 미국의 F-16 전투기가 핵탄두를 실 수 있게 개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 매체가 보도한 겁니다. 북한 함흥의 한 화학섬유 공장에서 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액체 연료입니다. 다이메틸 하이드리진 이게 뭐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이 미사일과 그러니까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연료를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뭐 많이 수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벌써 북한이 이 미사일 연료하고 산화제, 연료와 산화제가 다릅니다. 공기가 산소가 없는 데서 이제 로켓이 날아야 되기 때문에 연료와 산화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연료와 산화제가 국산화된 거, 북한 입장에서 국산화된 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벌써 국산화된 것 같아요. 이미요? 왜 그러냐면
현재 북한의 대부분의 미사일이 예. 북극성 계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액체 미사일입니다. 액체 연료 쓰기 때문에 이거는 미사일에 항상 넣는 게 아니고 직전에 연료를 주입한 다음에 한 일주일 내에 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미사일 그 연료통이 상하거든요. 산화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래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김정은 체제 이후 들어온다는 이후에 한 40-50발은 쐈을 겁니다. 미사일을. 어마어마한 숫자를 쐈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 미사일 연료하고 산화제를 국산화 못했다면은 그렇게 낭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ICBM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다 국산화된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와서 이제 파악을 했을 뿐이지 이 국산화된 것은 벌써 한 4-5년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